최순실을 만났지만 면접은 아니었다. 30년 삼성맨의 비밀, 이제부터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글쎄요, 미얀마에까지 최순실 씨의 검은 손이 뻗은 걸까요? 최순실 씨 면접 후에 미얀마 대사직에 낙점됐다고 알려졌던 이제 유재경 대사, 오늘 오전 특검에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대사 면접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만일 최순실 씨가 저를 저를 추천해서 그 자리에 앉혔다고 그러면, 사람을 굉장히 잘못한 거겠죠. 마이크! 특검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난 적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뾰족히 안 했어요, 민영 선생. 예. 어제 일부 보도도 있었고, 최순실 씨가 대사 면접 보고 미얀마 대사의 유재경 대사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저 해명을 보면은, 아니, 그 특검이 멀쩡하게 저 비행기 타고 매 시간 가는 미얀마에서 근무하는 현직 대사를 갖다가 소환할, 참고인이랄지라도 소환할 정도면은 이미 상당히 뭔가 준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저분, 유재경 대사의 지금 말씀이 사람 잘못 봤다지 최순실 씨를 언제 만났다. 그것이 면접이다. 이 말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특검에 들어가면서도 꼭 그 얘기를 했어요. 저 얘기만 반복했지 최순실 씨를 만났냐 안 만났냐 기자 물으면 답변을 또 안 했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뭔가 하여튼 숨기는 게 있다. 그래서 다시 의혹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은 최순실 씨가 언제 인정한 거 있습니까? 다 특검이 검찰이 사법당국에서 증거를 찾아서 꼼짝 말하고 제시를 하면은 그때서 마지못해서 묵비권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조만간 수사되면은 또 최순실 씨의 그 손이 어디까지 뻗쳤는가 또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백 변호사님 차근차근 짚어봐야 될 것 같은 게 시점이 참 묘해요. 유 대사가 부임한 게 지난해 5월인데 이 소위 면접이라 불리는 만남이 그 2달 전인 지난해 3월이란 말이에요. 그게 최순실 씨의 측근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요. 특검이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러니까 대사로 취임하기 2달 전이죠. 그러니까 작년 3월쯤에 두세 차례를 최순실 씨가 직접 유재경 대사를 만나서 면접을 보고 자격이 된다라고 판단했는지 그래서 결국 임명이 됐다라는 취지인 거거든요. 물론 지금 유재경 대사가 아까 마지막에 최순실 씨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뭐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하지도 않고 그냥 특검에 가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아까 그 내용 전체적인 뉘앙스는 그러니까 만난 적은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일단 아까 그 질문에 대해 대응하는 취지는 만난 적이 없으면 저기서 난 최순실을 모릅니다라고 하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특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라고 했던 건 일단 만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만남의 형식이 진짜 이 지금 측근이 얘기한 것처럼 면접이었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근데 공교로운 건 이때 만난 게 사실이라면 만나고 공교롭게 외교관 출신도 아니고 삼성맨인 이 유재경 지금 미얀마 대사가 미얀마 대사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건 또 여기에서 결국 최순실 씨가 연관됐다라고 볼 개연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지금 특검도 거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외교관을 그것도 대사를 직접 한국으로 소환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환에 이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결국은 최 교수님. 예. 오늘 하루 종일 저 유재경 대사의 이력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저 이력, 삼성 영업맨과 외교관을 어떻게 우리가 엮어봐야 될까요? 잘 엮이지 않죠, 사실. 그러니까 물론 삼성에서 30년 일했다고 해서 외교관 하지 마라 이런 법은 없어요. 예. 그런 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죠. 삼성에 30년 동안 영업하신 분을 대사로 앉히는 경우는 정말 특이한 경우, 특별한 경우가 그럴 경우가 될 텐데 미얀마라고 하는 지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있어서 상당히 정무적 감각이 필요한 사람이 가야 되는 곳이에요. 일반 그냥 우리하고 좀 가까운 나라에서 편하게 가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상당히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영업맨으로 일했던 분을 30년 동안 삼성에서 일했던 분을 앉혔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사실. 근데 이게 30년 동안 삼성에서 일한 분을 앉힌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뭐가 떠오르냐면 삼성을 이용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른 최순실의 어떤 그 배경이랄까요? 그런 모습이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뭔가 말을 잘 들을 것 같고 자기가 원하는 데 해줄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유재경 대사는 본인은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 안 했죠. 그렇죠. 그 얘기는 밝히지 않았는데 그것도 좀 저는 백 변호사 말한 거 동의하는 게 저 자리에서 인터뷰하면서 만약 안 만났다면 나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면접을 했다면 그거는 잘못 봤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말은 뉘앙스 자체는 만난 적이 있다는 거 시인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최순실이 유재경 대사를
미얀마 대사를 안 치면서 본인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이 의원님 네. 외교부 취재도 많이 하셨는데 네. 이렇게 특정한 회사원이 미얀마 대사로 부임을 한다. 굉장히 외교부 내에서도 이례적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이런 대사 같은 경우는 외교관 한 25년, 30년 정도. 그렇죠. 그 정도 해야지만 이제 대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대사는 직업 외교관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이만 리포트, 그 주한 미 대사 같은 경우도 이제 오바마의 측근이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일본 대사 같은 경우도 이제 케네디의 그 딸이었고요. 이제 그런 측면을 본다면 주로 이제 외교관이 나가는 지역이 있고 비외교관이 나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성격에 따라 좀 다른데. 근데 비외교관이 나가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외교적 감각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또 대통령의 어떤 핵심 측근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는 돼야지만이 사실 이제 외교관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이 상대국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통령에 대한 측근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측에서는 당신네 나라를 신경 쓴다. 이런 의미로도 익힐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미얀마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보면 삼성전기 글로벌 본부장 전무급입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의 전무급이 뭐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백 명인데, 자, 그 중에 한 사람을 미얀마에 보냈을 때 미얀마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 과연 이게 어떤 사인으로 받아들였을까? 저는 그걸 좀 주목하고 싶어요. 미얀마 입장. 미얀마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슨 장사를 하러 오나? 뭐 이런 식의 판단들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외교관이라든가 대사라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자, 리포트가 우리나라 와서 정말 미국을 대표해서 많은 소프트 외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연결고리를 아주 그렇죠. 충분히 했죠.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미얀마에서 한국을 알리는 바로 연결고리가 바로 미얀마 대사입니다. 자, 그런데 국내에서도 외교부에서도 사실 전혀 어떤 경험이 없는 이런 분을 외교관 나왔을 경우에 사실 미얀마 입장에서 당혹스럽고 외교부 입장에서 당혹스러울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왜 이런 분을 대사로까지 했을까? 그 연결고리가 뭔가? 그냥 가만히 일 잘하시는 분을 그냥 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뭔가 연결고리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특검이 밝히려는 분도 바로 그 부분일 겁니다. 단순히 이 최순실이 이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 이분이 지금 근거는 프랑크푸르트에 근무했다는 것밖에, 그다음에 삼성이라는 것밖에 이 두 가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최순실이 독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연결될 수가 있고 또 삼성과도 연결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유재경 대사 인물 탐구를 해봤는데 이제 진짜 원래 본질로 가볼게요. 민영수 원장님.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미얀마 이권, 그 검은 손 뻗으려고 하다 보니까 대사가 필요했고 그 대사를 면접해서 작년 5월에 그걸 보냈다라는 게 지금 이 보도의 큰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지금 유재경 대사와 또 정유라 승마도 좀 연관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삼성이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하는 거죠. 2018년 아시안 게임과 그 다음을 대비해가지고 승마 선수 6명, 마장 마술 3명, 장애인 3명, 장애물 3명 해가지고 독일에 유학 보냈는데 정유라를 거기서 끼워 넣어서 삼성이 220억을 지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삼성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결국에는 삼성맨 중에 한 명. 또 그리고 저는 눈여겨보는 게 프랑크푸르트라는 지점이에요. 프랑크푸르트는 이 최순실 씨가 90년대부터 그 최태민 씨 살아있을 때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굉장히 낯익은 것이고 거기서 인맥이 나름대로 있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심지어는 프랑크푸르트 무슨 어느 회사 그 지점장을 그 대통령한테 해서 그 한진그룹에 그 관여한 것까지 지금 의혹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분이 프랑크푸르트 쪽에서 근무했던 이런 그 인연까지 다 해가지고 삼성과 프랑크푸르트 이런 것이 그 다음에 그 정유라 양의 승마, 그 다음에 최순실 씨의 그 국고 빼먹기 이런 전략이 다 지금 어우러져 가지고 딱 이루어진 작품이 결국엔 대통령 권력으로서 보낼 수 있는 비외교 전문가를 대사로 보낸. 아하. 그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백 변호사님, 근데 네. 지금 유재경 대사가 아니라고 부인하면 될 일이 아닌 게 안종범 전 수석 그 수첩에 삼성 아그레망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출신의 인사를 대사로 보내라 뭐 이런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그레망이라는 의미가 이제 외교사절을 이제 보낼 때 상대방 국가한테 이제 얻는 사전동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삼성 아그레망이면 삼성 출신 누군가를 뭐 어쨌건 대사나 무언가로 보낸다라는 취지잖아요. 예. 그 얘기를 또 안종범석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출신 임원을 미얀마 대사로 보내라고 지시한 내용을 적어놓은 거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안종범석의 얘기를 미루어 보면 결국은 최순실이 유재경 대사를 작년 3월에 두세 차례 만나보고 이 사람이 미얀마 대사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걸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를 결국 안종범석에 지시해서 한 게 아니냐라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뭐 인사 개입이나 최순실 이런 부분은 없고 그냥 연설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조언을 받았다는 취지로 계속 한 발을 빼고 계시는데 그랬죠. 이 안종범석의 이 진술대로라면 결국 또 이 유재경 대사가 미얀마 대사로 가게 된 건 박근혜 대통령이 중간에 개입을 했으니까 가게 된 거잖아요. 그것도 최순실 씨가 면접을 받다면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관계가 또 한 번 인사 개입에 관련된 부분이 한 번 또 드러나게 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걸 좀 해명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직업 외교관 전문 외교관이라면 이 지금 유재경 대사가 그러면 아마 그냥 그 외교관 오래 했으니까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라고 진술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뭉갤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아까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교관 출신이 아니라 그냥 삼성 임원 출신이고 굉장히 이례적인 지금 그 대사 임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어떻게 이 사람을 임명하게 된 건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마 특검이 그 대면 조사할 때도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좀 물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얀마 원조금이 한 수백억 된다고 하는데 그 수백억보다 결국은 최 교수님 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재경 대사하고 최순실 씨가 얼마나 친하고 얼마나 같이 자주 만났냐면 특검이 제대로 파헤치면 문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돈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760억 정도 돼요. 케이타운 사업이라는 게. 미얀마에다 우리나라가 무상으로 760억 들어서 컨벤션 센터를 만들어주고 한류 관련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입주하도록 만드는 건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의 주식 20% 정도를 최순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순실이 왜 이 사업을 추진했겠어요? 이게 만약에 사업이 잘 되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거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서 이걸 추진한 회사로 지명되는 회사의 지분을 20% 갖고 있다는 것은 최순실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체포영장 발부해서 알선수재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국은 미얀마에 있는 대사를 임명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아는 사람 임명해주는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최순실의 이권 개입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대통령을 움직여서 결국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추천한 것이고 그 회사가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미얀마 대사를 임명해서 그 사람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한 그런 아주 못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말씀하신 게 진짜 사실이라면 하나 더 확인할게 이현정 의원. 네. 이게 그러면 유재경 대사 전직 미얀마 대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미얀마 대사가 만약에 석연치 않게 교체가 됐다면 그 부분이 더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백순 전 대사라고 이분은 전문 외교관 출신입니다. 아하, 청와대도 근무하고 또 외무공무원으로서 꾸준히 해왔던 분인데 2013년부터 이제 외교 대사로 임명돼 있다가 이제 경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외교관을 나가면 그 대사를 나가면 3년에 4년 정도가 이제 부임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이제 좀 어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있었으니까 상당히 좀 조기에 이제 경질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현재 이제 그 경질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외교부가 조금 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지금 회피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뚜렷하게 어떤 왜 그분이 이제 경질된지는 이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추정해 보면 결국은 이제 이 K타운 공사와 관련해서 이게 미얀마를 진출하면서 예. 결국 이제 자신과 관련된 이게 왜냐하면 이백순 대사 같은 경우에 반대를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한류 타운을 만들어서 거기 한류 관련 기업들을 갖다 입주시킨다는 그런 계획인데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특히 왜냐하면 ODA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그 나라에 어떤 도움이 주기 위한 그런 것들로 진출을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지어놓고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ODA는 원조 사업만 그렇죠. 하는 거예요. 해외 원조 사업인데 이제 그런 게 좀 부적절하다는 측면들을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백순 대사에서 지금 유재경 대사로 바뀐 거 보면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백 변호사님, 이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제 유재경 대사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해자 신분으로 그 바뀔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또 증명만 된다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그 관계를 증명하는 데 굉장히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유재경 대사가 오늘은 참고인 신분으로 온 거죠. 근데 오늘은 일단 참고인. 그냥 정말 예를 들어서 범죄 혐의가 전혀 없이 관련 진술만 듣기 위해서라면 유재경 대사를 한국으로 소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단순히 그 뭐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도 현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모철민 대사 프랑스에서 왔었죠. 그렇죠. 그건 모철민 대사도 굉장히 많이 관여한 정황 같은 거 나왔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분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특검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출국 금지 걸릴 상황도 뭐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사를 해보고 최순실 씨와의 관련성 그리고 K타운 프로젝트와의 관련성 물론 K타운 프로젝트가 결국은 좌초되긴 했지만 뭔가 같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서 했던 정황들이 나온다면 오늘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오늘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고요. 피의자로 전환이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풀어주면 다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미얀마로요. 미얀마로 돌아가면 다시 조사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출국금지,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는 뭐 보류하더라도 최소한 출국금지 정도는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것 같고 또 이게 결국
최순실 씨의 금전적 이득. 근데 이게 또 박근혜 대통령과 공유하는 관계라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한지갑 이론 있잖아요. 그 뭐 박근혜 대통령 경제 공동체라는 걸 특검이 폐기했다는데 폐기한 게 아니라 그냥 용어만 좀 바꿨을 뿐입니다. 그 부분을 입증하는 데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네 분의 전문가가 이렇게 해석과 분석을 해줬지만 유재경 대사는 일단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이번에 K타운과 컨벤션 센터와 관련된 거를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프로젝트는 현실성이 없다,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저와 저희 대사관의 직원인데 저희가 현장을 답사해본 결과 그 부지는 컨벤션 센터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정이 돼서 본사에 본부에 그렇게 보고를 했고 본국에서도 조사단이 와서 검토한 결과 역시 적절치 않다라고 결론이 나서 미얀마 정부에 그렇게 통보를 하고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원전 사업을 부인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 K타운 사업은 안 됐습니다. 현재 실현이 안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현이 안 됐더라도 최순실 씨가 범죄 의도를 가지고 그 유재경 대사를 갖다가 발탁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추천해서 그렇게 갔다면 그 또한 범죄가 된대요. 그러니까 결과 여부를 떠나 일단 관계없이 일단 유재경 대사를 미얀마에 갖다 이제 교체한 것도 그렇죠. 의도가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본인이 사업을 반대를 했건 뭐 명분이 없건 그 안 이루어졌다는 관계없이 유재경 대사 삼성에 근무하시던 분이 왜 갑자기 미얀마 대사를 갔느냐? 최순실 씨 어떤 의도에 의해서 갔다라고 그러면은 그게 범죄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일테면은 그런 측면에서 자꾸 뒷부분만 지금 해명을 하고 첫 부분을 해명을 못 하는데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과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인사를 정말 이렇게밖에 못했는가. 보십시오. 직업 공무원들을 갖다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아주 찍어내고 파리 목숨처럼 날려버리잖아요. 문체부 그 직원들 그랬죠. 심지어는 경제수석이 그 김영재 원장이가 중동 진출을 갖다가 원만하게 못 해줬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청와대 경제수석을 그냥 싹 파리 목숨 날려버리고 이번에는 또 이백순 대사가 그랬는지 안 돼. 아직은 의혹 단계지만은 현실성이 없는 일 갖다 좀 버틴다고 말 안 듣는다고 착 그냥 찍어내가지고 자기 직업 외교관 아닌 사람을 갖다가 대사로 내려보내고. 일단은 뭐 의혹이긴 이런 의혹이지만 이런 식으로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 인사를 했다는 게 또 분통 터질 일이에요. 지금 더 심은 더 많습니다만 진짜로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 특검이 소환해서 그렇지 주 미얀마 대사가 30년 삼성 영업회인지 오늘 처음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뭐 얼마나 많은 그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만약에 특검이나 찾아내면 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 이권 의혹 최순실 관련해서 또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이분뿐만 아니라 지금 그전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베트남 대사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베트남 대사도 자기 처남인가 최순실과 연관돼가지고 그 사람 일부러 안 쳤다는 의혹도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이 온갖 곳에 다 발을 뻗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공직자 임명하는 데까지 이 정도로 한 거라면 최순실이 얼마나 국정을 농단했느냐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혐의로 보면 직권남용, 강요, 뇌물수수, 업무방해, 알선수재. 이게 마지막 알선수재가 이번에 또 나온 거잖아요. 예. 또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최순실이나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검찰 조사를 통해서 나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청와대가 끝까지 이렇게 거부하고 아니라 그러고 지금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분 다. 예. 이런 태도가 사실 국민들로 분노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 의원님 네. 사실 지금 유재경 대사가 삼성을 떠난 몸이긴 하지만 삼성 측에서는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면 좀 곤욕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곤욕스럽죠. 지금 삼성 측에서는 우리도 몰랐다. 아마 본인이 이제 경력 관리 차원에서 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글로벌하게 마케팅 전문가를 이제 영입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삼성전자 쪽에 예를 들어서 전자가 워낙 글로벌하게 크니까 그렇죠.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또 삼성전기 쪽이에요. 그리고 삼성전기라는 것은 주로 이제 마케팅하는 주로 이제 이 업체와 관계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어떤 소비자와들 관계 마케팅이 아니고 주로 업체와의 같은 그런 이제 B2B 같은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왜 유재경 대사를 과연 이제 임명을 했을까? 예를 들어서 삼성 측에 요청했더라면 삼성전자에 또 훌륭한 또 그런 분들이 마케팅 전문가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 있는 것이고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보면 이제 삼성 측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이야기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혹시나 추가로 뭔가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 경우는 상당히 삼성 측에서도 곤혹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민정수 원장님, 대통령이 이렇게 일국의 좀 대사까지 다 이렇게 관여하고 다 일일이 샅샅이 보긴 합니까?
안 그러죠. 아니, 그럼 외교부 장관은 무슨 일 합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다 하시면. 그래서 그 우병우 수석이나 대통령이 월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직급 이하의 공무원들은 다 하기 위해서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있는 거고,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를 아예 독립기구로 놔뒀지 않습니까? 상급 이하 공무원들은 다 알아서 하게끔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물론 대사는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낼 수는 있습니다. 보낼 수 있는데 동기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돼가지고 말을 좀 상가하려고. 주로 이제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4강 대사들은 이거는 뭐 워낙 이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도 많이 미국, 중국, 뭐 김장수 대사라든지 뭐 그렇죠. 이런 분들은 이제 다들 정무적으로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경을 쓰죠. 뭐 또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도 많이 신경을 쓰는데 주로 미얀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원 외교 관련해서 사실은 거기가 많이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또 북한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분들 많이 하고, 미국은 사실은 보면 대부분 이제 직업 외교관 아닌 분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직업 외교관 중심으로 그렇죠. 운영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아니면 이제 국방부라든지 그 장성이라든지 이런 데 좀 정부기관에 근무했던 분들이 주로 대사를 많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업의 출신들이 나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백 변호사님 이로써 최순실 씨에 대한 혐의가 5가지로 늘어났어요. 알선수재 혐의까지 포함이 됐는데 어떤 걸 가장 특검이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명은 5개인데요.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이면 직권남용 죄 하나가 아니라 직권남용도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미르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기업을 강요해서 돈을 받았다가 이제 첫 번째였잖아요. 그게 이제 뇌물죄고 나중에 공장 변경이 될 수 있겠지만, 또 하나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최순실 공모로 지금 그 공장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렇네요. 거기다가 뭐 강요 부분, 뇌물수수도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된 게 알선수수죠. 네, 지금 그리고 지금 유재경 마지막으로 대사. 이제 업무방해 같은 경우는 뭐 2대 그 입시 비리 관련이고, 이제 알선수재까지 추가가 된 건데, 그렇죠. 알선수재는 이제 공무원에게 알선을 해서 무언가 개인적 이득을 상대방에 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알선수재가 여기만 끝날지 아니면 베트남도 있을지, 또 이란 K타운도 똑같아요, 이거랑 구조가. 예. 그러니까 이란 K타운에도 결국 또 최순실이 관여한 게 아닌지,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계속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죄명은 뭐 5개에 국한될 수 있겠지만, 죄명 내에 있는 하나 세세한 죄를 보면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최순실 씨가 우리나라 국가에 뭔가 관련된 일 중에 개입 안 한 게 뭐가 있을까를 찾는 게 빠를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이곳저곳에 개입을 많이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유재경 대사가 9시쯤 특검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4시간 조금 넘게 지금도 조사 중입니다. 예. 들어갔을 때 말과 나올 때 발언이 저희 같은지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움직임이 하나 있었는데요. 6년간의 임기를 끝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방금 전에 퇴임식을 열었습니다. 박한철 소장의 마지막 메시지 같이 들어보실까요? 이제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벌써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면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이제 박한철 소장이 가장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좀 본인의 심경을 얘기했다고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심경을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도 헌법재판소장을 했고 헌법재판관으로서 헌재의 어떤 중대성, 엄정성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개인적 생각만 했다고 하면 저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전체가 9명이 다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내려야 결과가 왜곡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박한철 소장의 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빠져나가고 이정미 재판관이 빠져나가 버리면 숫자가 8명, 7명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게 충정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이 국정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권한대행이 있긴 하지만 국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이게 길게 끌면 끌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박한철 소장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국가를 위한 생각이라고 보고, 또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판단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해 저는 얘기를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10분 이해를 하면서도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니 우리가 그 중대한 사항이죠. 대통령의 파면을 갖다 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신중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속해야 되지만은 또한 공정해야 돼요. 우리가 통진당 같은 경우에 그 중대한 정당을 갖다 해산하는 거기 때문에 1년 넘게 걸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탄핵법 1년 넘게 걸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속하게 해야 한과 동시에 절차의 공정성을 포함한 예단 없이 모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단 없는 결론이 딱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또한 공정해야 되는데 이 소장님께서 그 퇴임하시면서 너무 신속성만 강조해가지고 너무 속도전만 강조했다. 너무 신속성만 강조해가지고 공정성 이 부분을 한 번만 더 언급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저는 갖습니다. 근데 그게 일각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자꾸 이제 공정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게 지금 이런 발언들 때문이잖아요. 근데 지금 박한철 소장이 얘기하시는 저 신속성의 강조가 결국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신속성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 그 정족수를 보면 6명이잖아요. 한 명이 줄어들면 말 그대로 그냥 반대표로 그냥 의제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됩니다. 이정미 재판관까지 그만두면 2명의 반대표가 의제된 상황에서 그럼 한 명만 만약에 한 2명만 이제 다시 돌아서게 되면 탄핵 기각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비율로 따졌을 때 오히려 더 공정하지 않은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헌재 재판관이 빠졌을 때 어떻게 이걸 대체할지 이렇게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법에 박한철 수석의 임기가 규정이 돼 있더라도 탄핵 심판 과정까지는 임기를 연장하는 걸로 한다라든지 뭔가 법에 다른 장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장치가 없어서 박한철 수석 그만두고 이정미 재판관 그만두면 더 큰 문제는 이제 심리 정족수라는 게 있어서 이제 변론을 열어야 되잖아요. 변론을 열 때 헌재 재판관 7명이 있어야 변론을 열 수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다치면요. 그럼 스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알고 대통령 변호인 측이 시간을 끄는 그렇죠. 거다. 그러니까 신속성을 기하자는 의미가 결국 공정한 판결이 나오게, 공정한 결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결정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 신속함 안에 공정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의원님 그래서 네. 갑론을박이 많으니까 일각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이제 헌법재판소장 지명 임명권을 인정해줘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관은 일반 법관과는 좀 다릅니다. 사실은 이제 헌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냐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 대법원 같은 경우도 미국 대법관을 임명할 때 어느 정권에서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신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지금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럼 굉장히 강경 보수 사람을 이제 임명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미국의 가치 자체가 상당히 좀 보수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특히 헌법재판관은 어떤 뭐 사사로운 법률적 심판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정권에서 어떤 대통령이 임명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회의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성매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호주제라든지 이런 중요한 어떤 국가의 중요한 흐름 같은 걸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냐면 결국 국민들이 뽑은 권력에 의해서만 임명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예. 뭐냐면 지금 박한철 지금 전 헌재 소장은 대통령 임명 몫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 임명 몫이에요. 예. 예. 지금 333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결국은 대통령 임명장을 주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 대통령, 즉 권한대행이 그럼 아무나 임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은 총리이기 때문에 국민에서 뽑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본인도 황교안 총리 본인도 아마 그 회장을 할 때 임명권 자체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한 사람 비웠다고 해서 권한대행 임명한다는 것은 나중에 이 어떤 헌법재판관 전체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죠. 화면 한번 같이 보실 게 이제 오늘 오전 11시였어요. 꽃다발 받고 헌법재판관 9명과 같이 단체 사진도 찍고 오늘 박한철 소장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식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 탄핵 때문에 더 관심이 많았는데 일단 임기를 다 채우고 퇴임을 했습니다. 이제 공은 나머지 8명에게 넘어갔습니다.